언제부터 경제 대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40년간 지속된 기적 같은 성장이 갑자기 멈춰서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죠. 부동산 거품 붕괴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부채 폭탄, 그리고 젊은 층의 대규모 반란까지 중국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79년 경제개혁부터 시작해야 해요. 당시 중국이 세계의 문을 열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이동이 시작됐거든요. 수억 명의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떠나 공장으로 향했죠.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었는데 전통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갑자기 세계의 공장 중국을 떠받치는 핵심 노동력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남아 선호 현상이 심해지면서 중국 남성이 여성보다 3,500만 명이나 많아진 거죠.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는 문화적 압박이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온 가족이 돈을 모아 아들 하나 결혼시키려고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인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중국에서 평균 소득자가 아파트 하나 사려면 무려 5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즈 결과인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악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집을 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넘쳐나니까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대출을 쉽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개인들에게도 신용대출 기준을 완화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로켓처럼 치솟았죠. 에버그랜드 같은 회사들이 이 상황을 최대한 이용했어요. 이들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는데 심지어 테마파크를 만들고 축구팀까지 인수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테마파크는 지금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어요. 정말 어이없는 자원 낭비죠. 이런 부동산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했어요. 2020년에는 중국의 상업용 주택 판매액이 무려 2조 7천억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중국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 총 자산의 70%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70%라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했어요. 투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게 안전하고 현명한 저축 방법으로 여겨졌거든요. 끝없는 수요를 본 개발업체들은 더욱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가 해외 자본 유치였어요. 중국의 엄청난 성장 덕분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 부채와 주식에 몰려들었죠. 수익률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두 번째가 바로 분양권 판매, 즉 프리세일 시스템이었어요. 아직 짓지도 않은 집을 미리 팔아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완공될 거라는 약속만 받고 돈을 지불했어요. 보통 건설 기간이 2-NC년 걸리는데 사람들은 집이 완성되기 훨씬 전부터 대출 상환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위험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개발업체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집 완공을 못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제가 느슨했어요. 그들은 프리세일 시스템을 악용하기 시작했죠. 기존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않고도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새 프로젝트에서 받은 돈의 일부는 실제 건설에 쓰고 나머지는 또 다른 새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들은 폰지 사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주택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100% 의존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요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1996년 4.1%에서 2020년 2.1%로 둔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업체들은 확장을 위해 점점 더 은행 대출과 해외 자본에 의존하게 됐어요. 때로는 운영 수입으로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새로운 부채로 기존 부채를 갚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2020년 8월 중국 정부가 드디어 개입했어요. 세계 레드라인 정책을 시행한 거죠. 각 라인은 회사가 지켜야 할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를 위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됐어요. 에버그랜드 같은 막대한 부채를 가진 개발업체들은 세 개의 라인을 모두 위반해서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게 됐습니다. 에버그랜드가 기존 부채를 새로운 부채로 갚아왔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회사에 직접 투자한 자산관리 회사들에게 돈을 갚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2021년 9월 본사로 몰려가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죠.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에버그랜드가 자산관리 상품에 대한 지불을 놓친 거거든요. 중국의 자산관리 시장도 일반인들이 저축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돈은 보통 부동산에 투자되는데 종종 에버그랜드 같은 회사에 투자됐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선전에 있는 에버그랜드 본사로 몰려들었어요. 우리는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몰라요. 선전 정부에도 갔지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라고 한 투자자가 말했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에버그랜드가 달러 채권 지불에 실패하기 시작했고 이 채권들이 서구 세계에 팔려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건 에버그랜드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K사는 2021년 12월에 4억 달러 채권 지불을 놓쳤어요. 2022년 1월에는 시마오 그룹이 1억 1천만 달러 대출을 불이행했죠. 가장 최근에는 융창그룹이 5억 8,200만 달러 상당의 해외 채권 지불 연기를 요청했어요. 이런 상황이 중국 주택 및 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어요. 내부적으로는 물론이고 외부적으로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모기지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구매자들이 매달 대출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구매한 부동산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거든요. 320개 이상의 주택 소유자 그룹이 모기지 대출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중국 전역 100개 이상 도시에서 주택 구매자들이 모기지 보이콧을 선언했어요.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일부는 거리 시위를 벌였지만 당국이 사회 불안을 우려해서 빠르게 진압했어요. 30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서 주택 구매자들이 모기지 지불 중단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런 대출의 가치는 1,500억에서 3,00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중국 정부는 그 이후로 규제를 약간 완화했고 중앙은행도 신용과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이 진정될지 아니면 더 많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파산해서 시민 불안까지 일으킬지는 확실하지 않거든요. 이 부동산 관련 활동이 중국 연간 GDP의 약 30%를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부동산 부문이 무너지면 은행, 지방정부, 그리고 중국의 안정성 전체에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충분히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다른 부채 문제들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수익성이 없고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고속철도예요. 이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시도로 시작됐어요. 완벽한 재정 정책이었고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큰 성공을 거뒀고 철강과 콘크리트 같은 일부 산업 부문을 혼자서 불황에서 구해냈어요. 이게 중국이 2008년 위기 동안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면한 혼란을 피할 수 있었던 큰 이유였죠. 경제를 불황에서 구해낸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건설이 완료된 직후 시작됐어요. 철도가 주요 목적지가 아닌 2차 지역들을 연결했기 때문에 수요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티켓 가격이 대다수 인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어요. 수입 부족은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프로젝트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주요 은행들과 지방 정부들의 막대한 부채 그리고 일부 공개 발행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요. 2021년 현재 이런 지불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프로젝트의 운영 수입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맞아요. 부채에 대한 이자가 회사 전체 수입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총 부채는 5조 9천억 위안, 즉 9천억 달러로 중국 GDP의 5%에 해당해요. 이 부채의 대부분이 채권 형태로 국유 은행들에게 팔렸는데 아무런 담보도 없었어요.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철도 이용률이 더욱 떨어지자 중국 정부는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경제 부양책을 발표했어요. 여기에는 중국 철도가 철도 건설 채권 형태로 3천억 위안을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2배로 투자하는 셈이에요. 중국이
기능성과 수익성보다 외관을 중시하는 것 같아 보여요. 막대한 부채 확장과 이윤 동기, 그리고 계획 부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중국에는 수많은 유령 도시들이 있어요. 거대한 양의 인프라와 부동산이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의 빈 아파트 비율이 10%에서 일부 소도시의 경우 40% 또는 50%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현재 중국에는 독일이나 영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약 9천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빈주택들이 있어요. 물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새로운 개발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결과죠. 실제로 중국 여러 지역을 여행해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교외로 나가면 갑자기 아파트 블록들의 숲이 5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다고 해요. 택시를 타고 10분 동안 가도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 블록들을 계속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가장 유명한 유령 도시 중 하나인 오르도스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곳에는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정도로 일거리가 없었다고 해요. 정말 이상한 상황입니다. 내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반드시 해외 일자리는 아니에요. 중국은 외부 인프라 프로젝트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1대1로 이니셔티브가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없는 글로벌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이니셔티브는 100개국 이상에 대한 대규모 투자예요. 중국의 야심찬 글로벌 영향력 확대 시도이고, 이론적으로는 중국과의 글로벌 연결고리를 구축해서 수출입 시장을 강화하는 거죠. 하지만 위험한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해요.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이런 투자들이 매우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거든요. 2020년과 2021년에만 중국은 5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재협상해야 했어요. 중국이 거래하는 많은 국가들이 지불을 꺼리거나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1대1로 이니셔티브가 너무 커져서 중국이 세계은행과 IMF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개발 신용 공급원이 됐어요. 이 프로젝트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수익성이 없더라도 정부는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은 엄청난 지정학적 영향력을 얻을 수 있지만 중국의 재정적 안정과 다른 국가들의 외교 문제에 개입해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두 가지 모두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 부채 문제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중국 정부는 오늘날까지도 제로 코비드 정책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질병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고 정부는 유능한 것으로 여겨져야 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처리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어요.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5천 명을 조금 넘는 반면 미국은 100만 명이 넘어요. 이 숫자가 아무리 조작되었더라도 당국은 전 세계가 집단 면역으로 인해 계속 움직이는 동안 이 낮은 숫자를 봉쇄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었죠. 반면 중국은 자연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최근 명령은 모든 주요 도시에서 모든 주민이 걸어서 15분 거리에 검사소를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거리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 학교에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외식할 때 음성 결과가 나와야 해요. 중국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는 살 수 없어요. 그들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팬데믹 승리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제로 코비드 정책을 발표하고 그것이 5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일반 대중의 봉쇄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봉쇄에 항의하고 있어요. 디스토피아적 악몽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국가가 지금 정책을 처리하고 싶어 하더라도 상하이의 푸단 대학에 따르면 인도주의적, 정치적 규모 모두에서 완전한 재앙이 될 거예요. 사망자 수는 100만 명이 넘을 수 있고 국가 지도부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될 거거든요. 정부는 현 주석 시진핑이 당 지도자로서 세 번째 연속 임기를 맡게 될 20차 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경제 침체와 대중의 불만 속에서도 아무리 잘못되었더라도 국가 당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후퇴하지 않고 체면을 유지하는 거예요. 체면은 중국 문화의 큰 부분이고 정부는 서구에 아무리 연출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월성을 보여줘야 해요. 이것이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내부 수요의 엄청난 감소와 특히 젊은 층의 실업 증가를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교육받은 젊은이의 경우
5분의 1이 기록 당시 실업 상태에 있었거든요. 외부 전선에서 제로 코비드 정책은 주요 문제 중 하나였고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중국 수출입에 의존하는 외국 기업들의 신뢰를 약화시켰어요.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아이폰 14의 일부 제조 시설을 경쟁국인 인도로 이전하는 애플이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정부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에요. 젊고 교육받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 7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20%로 치솟았어요. 이는 주로 경제 침체와 그에 따른 기회 감소 때문입니다. 탕핑, 당평 또는 누워있기라고 불리는 인기 있는 온라인 운동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쥐경주를 멈추고 회사 사다리 오르기를 멈추고 더 천천히 진행하기로 결정한 청년들의 온라인 운동이었죠. 하지만 이제 2022년에 이것은 바이란 파란 또는 썩게두기로 알려진 더 극단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어요. 이 청년들은 시스템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일만 하고 있거든요. 평생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중국의 노년층에게는 완전한 충격이에요. 청년들은 열심히 일하고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얻을 게 없다고 믿고 있어요.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이를 주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2022년 5월 시진핑 주석은 전 국민에게 한 연설에서 젊은이들의 중요성과 국가 전체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희망은 젊은이들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불평등을 줄이고 기회를 개선하는 것이 한동안 주요 우선순위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빅테크에 대한 단속과 사립학교 과외 금지 같은 조치들은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앞서 말한 것들은 중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었어요. 언급되지 않은 게 많았죠. 농촌은행 뱅크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약 40만 명이 평생 저축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유튜브의 다른 클릭베이트 제목들은 중국이 실제로 붕괴할 거라고 하지만 답은 그보다 더 복잡해요. 중국이 경제적, 인도적 상황보다 정치적 의제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지배층은 중국을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했어요. 겉보기에 멈출 수 없던 국가에 갑자기 여러 곳에 큰 균열이 생긴 거죠. 반창고 이상의 해결책으로 패치해야 할 균열들이에요. 이 모든 주제에 걸쳐 주요 위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이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될 거예요. 아마도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점진적인 경기 침체와 정치적 격변일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을 만큼 분석이 복잡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국민이 정부를 다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더 많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될지 여부는 중국 정부가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세계는 어떨까요? 중국의 이런 문제들은 특히 수입 수출에 직접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요. 미국의 경우 총 수입의 20%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세계화가 역행하면서 더 많은 국가가 국내 생산에 투자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저렴한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주 같은 일부 경제권에서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호주의 대중국 수출이 전체 무역의 약 65%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엄청난 노출 위험이고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그런 손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무역 파트너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특정 산업도 큰 좌절을 겪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전기차 배터리 부문입니다.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 글로벌 생산량의 7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유럽과 미국 정부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엄청난 현실은 중국이 단기간에 대체될 수 없는 거대한 무역 파트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많은 국가가 중국 부채와 주식에 투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에는 유럽과 미국의 많은 투자 회사들이 포함되고 지난 몇 달 동안 중국 주식의 수많은 상장 폐지로 손실을 입은 모든 펀드들은 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중국의 경기 둔화는 중국이 미국 국채의 두 번째로 큰 보유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부채를 발행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연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거예요. 중국이 필요량의 80%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약간의 하향 압력을 가할 것이고 현재 에너지 위기에 약간의 도움을 주며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의 투입 비용에 약간의 하향 압력을 가할 거예요. 글로벌 시장 간의 상호 연결성은 한동안 성장의 엔진이었지만 아킬레스건이자 이 세기 경제적 번영의 열쇠이기도 했어요. 한 주요 경제권의 경기 침체는 나머지 세계에 대한 세계 경제 침체를 의미하거든요.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거예요. 이것이 미래의 세계 무역을 바꿀까요? 세계화가 추세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국가들은 더 내부를 돌아보고 생산은 더 지역화될까요? 특히 한국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면 더욱 심각해요.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경제의 침체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수 시장의 위축은 한국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거예요. 특히 반도체, 화학, 자동차 부품 등 한국이 중국에 대량 수출하는 품목들의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코로나19 이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이는 한국의 관광업계와 소매업계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해요. 중국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영향이 클 거예요. 한국의 주식시장과 환율이 중국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중국에 많이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더욱 큰 변동성을 보일 거예요. 결국 중국의 이런 변화는 한국에게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